경고하건대 지금부터 제가 공개할 대한민국에 대한 보고서는 독자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던 모든 통념을 뒤엎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력 분석을 넘어선 절체절명의 안보 위기 속에서 늘 약소국으로 치부되던 대한민국이 감히 세계 패권의 지정학적 판도를 뒤흔들려는 피와 강철로 새겨질 역사의 서곡입니다. 전직 미 국방정보국 DII색의 최고 분석관이었던 알렉스 킴의 날카로운 통찰은 곧 전 세계 정보기관들을 충격의 소용돌이에 빠뜨렸습니다. 북한의 극단적인 핵 위협과 중화인민공화국의 맹렬한 군사적 굴기 사이에서 한국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릅쓰고 악마의 무기로 불리는 집속탄을 대량 생산하는 근본적인 이유, 미국의 철통 같은 방어막마저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5을 디젤 잠수함에서 발사해낸 경악스러운 기술적 역량,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극비리에 개발 중이던 심해의 방패, 즉 핵추진 잠수함 SSN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한때 동북아시아의 작은 변방 국가로만 여겨졌던 대한민국. 그러나 이제 그들이 숨겨왔던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자 워싱턴 DC와 베이징은 동시에 깊은 긴장감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알렉스 킴의 예리한 시선으로 포착한 대한민국의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거대한 반전의 이야기가 펼쳐질 것입니다. 제 이름은 알렉스 킴입니다. 한때 미 국방정보국 DDI에서 동아시아 군사 전략을 심층 분석하며 수많은 밤을 새웠던 인물입니다. 차가운 모니터 불빛 아래에서 위성 사진을 해독하고 암호화된 통신을 추적하며 보이지 않는 정보전쟁의 최전선에서 진실만을 쫓았습니다. 현재는 퇴역하여 워싱턴 외곽에서 조용히 생활하고 있지만 저의 예리한 시선과 청각은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미묘한 힘의 이동, 특히 동북아시아라는 지정학적 화약고의 작은 불씨 하나하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발생하는 일들은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세계 질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막대한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저의 모든 분석적 역량과 직관은 유독 한반도라는 이 지정학적 요충지에만 집중되어 왔습니다. 북한의 예측 불가능하고 광적인 군사적 도발은 이미 일상화된 위협이었지만 그보다 더 거대한 그림자는 시시각각 그 영향력을 팽창시키는 중국의 군사적 야심이었습니다. 그 숨막히는 압박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보여주는 일련의 독자적 군사 행보들은 기존의 국제정치학 이론이나 군사전략 교과서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수수께끼와도 같았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때로는 극도로 대담했고 때로는 국제규범의 경계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것처럼 보였으며 때로는 상식을 초월하는 창의성마저 번뜩였습니다. 마치 좁은 절벽 위에서 외주를 타는 고도의 고개사가 매 순간 추락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관객들을 압도하는 환상적인 묘기를 선보이려는 듯한 그런 절박함과 비장함이 그들의 행보에서 느껴졌습니다. 워싱턴 DC 인근에 위치한 저의 개인 사무실 벽을 가득 채운 세계 지도 위에는 복잡하게 얽힌 수많은 압정과 표시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한반도 주변은 유독 붉은색 위험 표시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최신 군사기술 동향 보고서와 각국 정보기관의 분석 자료, 심지어는 암시장에서 은밀하게 거래되는 무기 정보까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며 그 모든 자료의 귀퉁이에는 ROK, Republic of Korea라는 이니셜이 붉은 펜으로 마치 낙인처럼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의문이자 가장 큰 충격은 바로 집속탄, 즉 클러스터탄이라는 비인도적 무기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하나의 폭탄이 공중에서 수백 개의 작은 자탄, 세 2단으로 나뉘어 축구장 수십 개 면적을 순식간에 초토화시키는 이 무기는 그 무차별적인 살상력과 높은 불발탄 비율로 인해 전 세계 150개국이 생산과 사용을 금지한 대표적인 비인도적 무기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와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온갖 비난과 제재,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집속탄을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은 도저히 쉽게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한국의 대표적인 방위산업 기업인 한화가 이 집속탄을 탑재하는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버젓이 해외에까지 수출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무슨 연유로 이처럼 위험천만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어떤 절박한 안보적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요? 북한의 재래식 포병 전력이 양적으로 압도적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이 모든 비상식적인 행보를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저의 분석가적 본능은 이 현상 이면에 거대하고 은밀한 무엇인가가 숨겨져 있음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퍼즐 조각은 더욱 복잡하고 정교했습니다. 몇 달 전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3,000톤급 디젤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최애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뉴스가 전 세계 군사정보계를 강타했습니다. SLBM은 지상 발사 핵미사일, 전략 폭격기와 함께 핵 억지력의 3대 핵심 축을 이루는 궁극의 전략 무기입니다. 은밀하게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보복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SLBM 탑재 잠수함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상대국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을 안겨주는 최강의 비대칭 전력입니다. 그런데 핵 추진 잠수함도 아닌 수중 자막 능력의 한계가 명확한 디젤 잠수함에서 이토록 정교하고 위험한 SLBM 발사에 성공했다는 것은 한국의 잠수함 기술과 미사일 기술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근접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동시에 수많은 의혹이 꼬리를 물고 피어올랐습니다. 한국은 과연 디젤 잠수함의 한계에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더 큰 야망을 위한 전주곡에 불과한 것인가? 그들의 시선은 이미 심해의 지배자인 핵추진 잠수함을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과 미국의 강력한 반대라는 거대한 정치적 장벽을 그들이 어떻게 돌파해 나갈 계획인가? 혹시 그들은 이미 미국의 감시망을 피해 극비리의 핵잠수함 개발 프로젝트를 상당 부분 진척시킨 것은 아닐까? 머릿속은 수만 개의 물음표로 가득 찼고 심장은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는 탐험가처럼 세차게 고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일련의 대담한 움직임들은 저에게 마치 거대한 암호문처럼 다가왔습니다. 집속탄, 천무, SLBM,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핵잠수함의 그림자. 이 각각의 단어들은 위험하고 도발적으로 느껴졌지만 만약 이 암호들을 정확히 해독하고 그 의미를 올바르게 연결할 수만 있다면 저는 동북아시아의 미래 권력 지도를 새로 그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강렬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곧바로 한국의 국방백서, 공개된 군사훈련 영상 기록물, 방위산업체들의 기술 보고서, 심지어는 한국 내부에서 은밀하게 흘러나오는 단편적인 정보 조각들까지 닥치는 대로 수집하고 심층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고고학자가 고대 유적의 파편들을 맞추어 사라진 문명의 비밀을 밝혀내듯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진짜 잠재력과 그들이 가슴 깊이 숨기고 있는 담대한 야망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모든 지적 역량을 총동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국방정보국 시절 한솥밥을 먹었던 오랜 동료이자 현재 국방부에서 동아시아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인사인 마이클 브라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이클은 저와는 정반대로 지극히 현실적이고 신중하며 때로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최근 군사적 행보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의 대화는 시작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알렉스, 오랜만이군. 자네도 요즘 한국 때문에 골치가 아프겠지. 그 친구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 마이클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에서도 그의 굳은 표정을 짐작하게 할 만큼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물론이네, 마이클. 자네 심정 충분히 이해하네. 특히 집속탄 문제와 SLBM 개발 건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세.
국제사회의 시선도 곱지 않고 말이야. 보통 심각한 정도가 아니지, 알렉스. 그들은 지금 명백히 선을 넘고 있네. 동맹국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수준까지 치닫고 있다는 말일세. 집속탄은 당장이라도 국제적인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고, 만약 그들이 정말로 핵잠수함이라도 건조하려 한다면 그건 상상조차 하기 싫은 최악의 시나리오일세. 마이클은 격앙된 목소리로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분노 속에는 한국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미국의 통제력이 약화될지도 모른다는 깊은 불안감이 뒤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없을까? 그들이 왜 그토록 위험해 보이는 선택을 감행할 수밖에 없는지, 그 행동의 이면에 숨겨진 그들만의 절박한 이유나, 혹은 우리가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한 고도의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은 아닐까? 저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마이클은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의 침묵은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느껴졌습니다. 알렉스, 자네 특유의 그 분석가적 호기심과 상상력이 또 발동한 모양이군. 하지만 명심하게. 때로는 복잡하게 얽힌 문제의 해답은 의외로 단순한 곳에 있을 수 있네. 그들의 과도한 군사적 욕심이 결국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일세. 마이클의 경고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의 말은 분명 일리가 있었고 합리적인 판단이었지만 저는 그의 말을 전적으로 수긍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오랜 정보 분석 경험은 종종 국가의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행동 뒤에는 오히려 처절할 만큼 이성적인 생존 본능이나 혹은 상상을 초월하는 치밀하고 대담한 계획이 숨겨져 있음을 수없이 목격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이클과의 통화를 마치고 다시 책상 위에 산처럼 쌓인 자료들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한국의 위험한 줄타기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저의 고독한 분석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이 파고들어야 할 문제는 역시 국제적인 비난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국의 집속탄 문제였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한해바라는 한국의 거대 방산기업이 노르웨이 국부 펀드를 비롯한 다수의 유럽 국가 연기금으로부터 비인도적 무기 생산 기업으로 낙인 찍혀 투자 금지 대상 목록에 올라 있는 기사들이 쉴 새 없이 스크롤되고 있었습니다. 집속탄 혹은 국제적으로 클러스터 뮤니션이라고 불리는 이 무기는 하나의 모폭탄 안에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작은 자탄들을 담고 있다가 공중에서 광범위한 지역으로 흩뿌리는 방식입니다. 그 파괴력은 실로 끔찍해서 한번 투하되면 축구장 수십 개에 달하는 면적이 순식간에 불바다와 파편 지옥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강철비라는 섬뜩한 별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자탄들의 불발률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수십 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다가 무고한 민간인, 특히 호기심 많은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비극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여 인류 최악의 발명품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선진국이자 G7 국가의 문턱까지 넘보고 있는 대한민국이 이러한 악마의 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세계 2위의 생산국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쓰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곧바로 한국 국방부가 매년 발간하는 국방예산안과 중기 국방계획 자료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023년도 국방예산안의 확산탄 성능 개량 및 신규 도입이라는 항목으로 무려 217억 원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거금이 버젓이 편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국제사회의 비난이나 우려 따위는 전혀 개의치 않겠다는 한국 정부의 노골적이고도 단호한 의사표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주된 명분은 역시나 휴전선 너머의 북한이라는 실존적 위협이었습니다. 불과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호전적인 독재 정권이 수십만 대군과 1만 문이 넘는 장사정포, 그리고 이미 실전 배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술 핵무기까지 보유하며 끊임없이 서울 불바다를 외치고 있는 냉엄한 현실. 이러한 절대적인 군사적 위협 앞에서
한국군 수뇌부는 북한의 압도적인 재래식 전력과 대규모 기갑부대의 남침을 저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가성비 높은 비대칭 전력으로서 집속탄의 보유가 불가피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일견타당하고 설득력 있게 들리는 주장이었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국의 집착에 가까운 집속탄 사랑을 전부 설명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느껴졌습니다. 무언가 더 근본적이고 강력한 동기가 숨어 있을 것이라는 직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시선을 아주 먼 과거 한국의 역사 속으로 돌려보았습니다. 때로는 현대의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 의외로 오래된 역사의 페이지 속에 숨겨져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경이로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이미 지금으로부터 600여 년 전인 15세기 조선 세종대왕 시절의 신기전이라는 이름의 다연장 로켓 무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실전에 운용했던 빛나는 과학기술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의 기계 화살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화차라는 이동식 발사대에 수십에서 수백 발의 화약을 채운 화살, 즉 로켓을 장착하고 동시에 발사하여 수백 미터 밖의 적진을 단숨에 초토화시키는 신기전의 위력은 당시로서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첨단 과학기술의 결정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화살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현대의 다연장 로켓 시스템과 그 기본 원리가 거의 동일한 시대를 수백 년 앞서간 혁신적인 무기체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이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개발하고 있는 천무다연장 로켓 시스템은 바로 그 자랑스러운 신기전의 DNA와 기술적 혼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직계후손인 셈이었습니다. 천무는 구경 180mm 유도 로켓 수십 발은 물론 정밀 유도가 가능한 230mm 유도 로켓, 그리고 논란의 중심인 230mm 집속탄까지 발사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플랫폼이었습니다. 특히 천무에서 발사되는 집속탄은 단 한 발로 축구장 3개 면적을 순식간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가공할 파괴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다른 나라의 기술을 어설프게 모방한 짝퉁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 전부터 면면이 이어져 온 자주국방에 대한 불타는 열망과 독자적인 첨단 무기 개발에 대한 한국인 특유의 끈질긴 집념과 자부심이 만들어낸 그들만의 피와 땀이 서린 창조물이었던 것입니다. 얼마 후 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 군축 및 비확산 관련 고위급 컨퍼런스의 패널로 참석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인물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바로 중국 국제 싱크탱크 소속의 전명한 군사전략가인 샤오밍 박사였습니다. 그는 40대 후반의 날카로운 용모에 서구식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었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숨길 수 없는 중화 사상의 오만함과 주변국에 대한 묘한 경멸감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각종 국제회의 석상에서 중국의 군사적 굴기를 노골적으로 과시하며 마치 현대판 조공이라도 받으려는 듯한 고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아 여러 차례 구설에 올랐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컨퍼런스의 한 세션에서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의 집속탄 보유 문제를 내리랑 정면으로 거론하며 맹렬한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단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한반도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량으로 생산하고 비축하고 있다는 그 집속탄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기는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인 대량살상 무기이며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문명사회 전체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우리는 한국이 즉각 모든 집속탄 생산시설을 폐쇄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물량을 국제 감시해 전량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야 마땅합니다. 샤오밍의 목소리는 마치 정의의 사도라도 된 듯 단호했고 그의 발언은 특히 평화주의 성향이
강한 일부 유럽 국가 대표단들의 공감을 얻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그의 위선적이고 일방적인 매도에 저는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눌렀지만 동시에 그의 발언 이면에 교묘하게 숨겨진 중국의 진짜 속셈을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급격하게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한국의 존재는 특히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야심에 크나큰 걸림돌이 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천무와 같은 강력한 비대칭 전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집속탄의 존재는 유사시 대만 침공이나 서해에서의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려는 중국의 계획에 상당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샤오밍의 발언은 표면적으로는 인도주의를 내세우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군사적 역량을 약화시키려는 중국의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공세였던 것입니다. 저는 즉시 발언 기회를 신청하여 단상에 올랐습니다. 청중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쏟아졌고 샤오밍은 팔짱을 낀 채 못마땅한 표정으로 저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반론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샤오밍 박사님의 우려와 인도주의적인 관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존중합니다. 집속탄이라는 무기가 가진 비인도적인 측면과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논함에 있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처한 극도로 특수하고 엄중한 안보 환경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석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몇몇 참석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의 발언에 귀를 기울이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여전히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냉전의 유산이자 세계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한 정권과 총구를 맞대고 있는 분단 국가입니다. 불과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휴전선 너머에는 김정은이라는 젊은 독재자가 통치하는 북한이 수백만 대군과 세계 4위 규모의 재래식 포병 전력, 그리고 이미 실전 배치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되는 다수의 핵탄두와 각종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채 끊임없이 서울 전역과 남한 해방을 공언하며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면전이 발발한다면 개전 초기의 수시간 내에 수만 발의 방사포탄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비 오듯 쏟아질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이러한 절대적이고 실존적인 위협 앞에서 한국이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존립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방어적 억지력이라도 확보하려는 처절한 노력을 단순히 국제법 위반이나 학살 무기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매도하고 폄훼하는 것은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의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점점 더 힘이 실리고 있었습니다. 샤오밍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고 그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어떤 무기도 무고한 민간인의 희생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문명사회의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집속탄을 개발하고 비축하는 것은 결코 타국을 침략하거나 선제 공격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압도적인 북한의 군사력에 맞서 최소한의 방어적 균형이라도 이루려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자구책의 일환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마치 작은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자신의 몸에 맞는 작은 돌팔매를 준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안을 평가할 때 그 표면적인 현상만을 보고 성급하게 비난의 화살을 날리기 전에 그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맥락과 절박한 현실을 먼저 직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컨퍼런스 홀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의 발언이 끝나자 몇몇 서방국가 재래 군사 전략가들과 외교관들이 저에게 다가와 한국의 특수한 안보 상황과 입장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는 진지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샤오밍은 저에게 차갑고 경멸 어린 눈초리를 한 번 더 던지고는 수행원들을 대동한 채 황급히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와의 짧지만 강렬했던 공개적인 논쟁을 통해 한국의 집속탄 보유가 단순한 군사적 옵션의 문제를 넘어선 그들의 생존과 직결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는 확신을 더욱 굳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의 이러한 자주 국방을 향한 강력한 의지가 중국과 같은 주변 강대국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협이자 눈엣 가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앞날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집속탄 문제에 대한 분석을 일단락 지은 저는 이제 시야를 좀 더 거시적인 차원으로 확장하여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게임판 위에서 한국의 역할과 전략적 가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군사력 팽창, 특히 해군력 증강에 대한 그들의 야심은 실로 경천동지할 수준이었습니다. 마치 잠에서 깨어난 거대한 용이 포효하며 하늘로 승천하려는 듯한 기세였습니다. 이미 함정의 총톤수와 척수에서는 전통의 해양 강국인 미국을 바짝 추격하고 있었고 항공모함도 벌써 3척이나 건조하여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은 비록 우크라이나에서 들여온 낡은 함체를 개조한 것이었지만 두 번째 산둥함은 완전한 자력으로 건조에 성공했고 세 번째 푸젠함은 미국의 최신 항공모함에만 적용되던 전자기식 캐터펄트까지 탑재하여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너무나도 명확해 보였습니다. 서태평양에서 미국의 해양 패권을 종식시키고 대만을 비롯한 자신들의 핵심 이익 지역을 무력으로라도 확보하겠다는 숨길 수 없는 팽창주의적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거침없는 군사적 굴기에 워싱턴의 조야, 체세다이오 이에스포미에는 당연히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중국의 무서운 추격은 과거 소련과의 군비 경쟁 시절을 떠올리게 할 만큼 위협적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힘의 상징이자 전 세계 해양 지배력의 핵심인 항공모함, 전단의 위상은 절대적이었습니다. 10만 톤이 넘는 거대한 니미츠급 및 포드급 핵추진 항공모함은 그 자체로 하나의 움직이는 작은 국가이자 어지간한 중소국의 전체 공군력을 능가하는 막강한 전투력을 자랑했습니다. 최신의 F-35 스텔스 전투기와 FA-58 슈퍼호넷 전투 폭격기를 비롯해 이 터우스 호크아이 공중조기경보 도모 통제기, EA-18G, 그라울러 전자정이 등 약 80여 대의 각종 항공기를 탑재하고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과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그리고 공격형 핵잠수함 등이 삼엄한 호위망을 펼치는 미국의 항모 강습단은 그야말로 바다 위의 철옹성이자 지구상 어느 곳이든 24시간 이내에 막강한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미국의 가장 강력한 전략 자산이었습니다. 이러한 괴물 같은 항모 전단을 미국은 무려 10개 이상 운영하고 있었고 이것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중국이 단기간에 따라잡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엄청난 격차였습니다. 더욱이 100년 이상 축적된 미국의 항공모함 운영 노하우와 고도로 숙련된 파일럿 및 함정 승조원들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미국의 핵심적인 무형 자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화려하고 압도적으로 보이는 미국의 해군력 이면에는 일반인들은 쉽게 간과하기 쉬운 치명적인 그림자와 구조적인 취약점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본토, 던요 조선업의 급격한 쇠퇴였습니다. 한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한 달에 항공모함 한 척을 찍어내던 경이적인 생산력을 자랑했던 미국의 조선소들은 이제는 값싼 인건비를 앞세운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밀려나 낡고 비효율적인 시설로 전락한 지 오래였습니다. 새로운 함정을 건조하는 속도는 중국의 신형 조선소들에 비해 현저히 뒤처지고 있었고 숙련된 기술 인력의 부족과 높은 인건비는 함정 건조 비용을 천정부지로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최신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한 척을 건조하는데 중국은 평균 5년에서 6년 정도가 소요되는 반면
미국은 짧게는 7년에서 길게는 8년, 심지어 그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미국의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공공연하게 제기되었지만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구조적인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뾰족한 방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아무리 세계 최강의 해군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함정을 적시에 공급받지 못하고 기존 함정의 유지보수의 차질을 빚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중국과의 치열한 해양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장담할 수 없다는 깊은 위기감이 워싱턴의 국방 전문가들 사이에서 팽배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예측치 못한 변수가 미국의 전략적 계산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현재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력과 생산 인프라를 보유한 국가였습니다. 과거 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중동에서 벌어들인 탈러를 바탕으로 조선업에 과감하게 투자하여 불과 한 세대 만에 일본과 유럽의 경쟁자들을 모두 물리치고 세계 조선 시장의 패권을 거머쥔 저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LNG 운반선, 초대형 유조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고부가 가치 선박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었고, 군함 건조 기술 또한 이지스 구축함과 대형 상륙함을 자체적으로 건조하여 운용할 정도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만약 미국이 자국에 부족한 조선업 생산 역량을 보충하고 중국의 해군력 팽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면 그 최적의 파트너는 두말할 나위 없이 바로 한국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한국은 미국의 핵심적인 군사 동맹국으로서 수십 년간 안보적으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고, 첨단 군사기술 유출이나 국가 안보 정보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도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에게는 그야말로 하늘이 내려준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만약 한국의 외교 안보 라인이 미국의 이러한 구조적인 약점과 지정학적인 필요성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다면 조선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전략적인 지렛대로 활용하여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반대급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F-35와 같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의 추가 도입이나 핵심 기술 이전일 수도 있고, 혹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른 민감한 국방 사업, 예를 들어 차세대 전투기 개발이나 위성 항법 시스템 구축, 심지어는 핵잠수함 건조와 같은 문제에 대한 미국의 암묵적인 용인이나 기술적 지원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한국은 이미 물밑에서 미국과 이러한 문제들을 놓고 치열한 협상을 벌이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최근 국제사회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집속탄 생산을 강행하고 미국의 전통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는 SLBM 개발에 성공하며 독자적인 목소리를 높이는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미국의 약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자신들의 전략적 공간을 확보하려는 고도로 계산된 외교술과 배짱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냉전 시대의 수동적인 방어자나 미국의 군사적 보호에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때로는 미국의 필요를 채워주는 충실한 동맹으로, 때로는 자신들의 국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과감한 배팅도 서슴지 않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플레이어로 진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조용하면서도 치밀하고 때로는 섬뜩할 정도로 대담한 움직임은 저에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경외감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마저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복잡하고 다층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의 분석은 자연스럽게 한국의 잠수함 능력, 특히 세계를 놀라게 한 SLBM 개발 성공과 그 너머의 아른거리는 핵 잠수함 보유 가능성이라는 가장 민감하고 폭발력 있는 주제로 이어졌습니다. 2023년 9월 15일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가 독자 기술로 개발한 3,000톤급 중형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에서 자체 개발한 SLBM 현무사버4 현무포의 수중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은 마치 고요한 호수 한가운데 떨어진 거대한 바위처럼 전 세계 군사정보계에 엄청난 충격과 파문을 던졌습니다. 디젤정이 추진 방식의 재래식 잠수함에서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탄도미사일을 수직으로 발사하여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 지점에 정확히 명중시키는 것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운영하는 기존의 핵 보유국들도 쉽게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극도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필요로 합니다. 잠수함이라는 극도로 제한되고 협소한 공간에서 강력한 발사 압력을 견디며 미사일을 안전하게 수직으로 사출시키고 복잡한 수중 환경을 뚫고 공중으로 솟아오른 후 정확한 비행 궤도를 따라 목표물을 타격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은 단 1초, 아니 0.1초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정밀 제어 기술의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발사 과정에서 아주 작은 기술적 결함이나 계산 착오라도 발생한다면 미사일이 잠수함 내부에서 폭발하거나 발사 직후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 잠수함 자체의 안전은 물론 수십 명에 달하는 승조원들의 생명까지도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는 극도로 위험한 시도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모든 기술적 난제들을 극복하고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실전 운영 능력을 보유한 국가의 반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한국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을 전 세계에 과시한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의 공개된 재원과 성능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의 야심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비록 디젤정이 추진 방식의 재래식 잠수함으로 분류되지만 최신 공기분류 추진 장치 AAIP를 탑재하여 수중 자망 지속 시간을 기존 잠수함에 비해 2주 이상 획기적으로 늘렸고 함교 타포스트 방어에 6세렛 수직 발사관 BLS를 장착하여 SLBM 외에도 함대지 순항미사일 등 다양한 종류의 전략 타격 무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이 수직 발사관의 숫자가 향후 건조될 후속함에서는 8셀 혹은 10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해군이 단순히 연안 방어 수준을 넘어 원거리 타격 능력과 전략적 억제력까지 갖춘 대항 해군으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진짜 의문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한국은 이 정도 수준의 디젤 잠수함 전력에 만족할 것인가?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과연 무엇인가? 혹시 디젤 잠수함에서의 SLBM 운영 성공은 더 원대한 목표, 즉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위한 기술적 디딤돌이자 대외적인 명분 쌓기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해외에 저명한 해군 전략 분석가이자 잠수함 전문 저널리스트인 H.I. 서트는 자신의 영향력 있는 블로그 커버트 쇼스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 해군이 공개한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과 SLBM의 조합은 동북아시아의 해군 인력 균형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새로운 게임 체인저의 등장을 예고하는 것일 수 있다고 평가하며 한국의 놀라운 기술 발전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매우 조심스럽지만 의미심장한 분석을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기술적, 산업적 기반을 상당 부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들이 언젠가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이라는 금단의 영역에 도전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의 이러한 분석은 단순한 추측을 넘어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SSN은 디젤 잠수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의 무한에 가까운 자막 능력과 압도적인 수중 기동성을 자랑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단 한 번의 핵연료 장전으로 수십 년 동안 물 위로 부상할 필요 없이 전 세계의 바닷속을 은밀하게 작전할 수 있으며 최대 30노트가 넘는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어 적에게 탐지되거나 추적당할 위험도 현저히 낮습니다.
SLBM을 탑재한 핵추진 공격 원잠은 그야말로 상대방에게는 공포 그 자체인 가장 확실하고 생존성 높은 제2격 핵 보복 수단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핵추진 잠수함의 엄청난 전략적 가치를 북한의 핵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주변 4대 강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한국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특히 북한이 이미 수십 기의 핵탄두와 다양한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고 핵 선제 사용까지 공언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안보 상황 속에서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 증강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동북아시아의 불안정한 안보 지형 속에서 한국에게 핵추진 잠수함은 그 어떤 첨단 무기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매력적이고 강력한 전략적 비대칭 카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역시 미국의 강력한 반대와 국제적인 핵 비확산 체제라는 넘기 어려운 현실의 벽이었습니다. 미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의 핵무장 시도는 물론이고 핵 잠수함 보유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핵 기술의 무분별한 확산을 우려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패권과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핵추진 잠수함 전력을 보유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 미국의 대북 군사 전략과 한미연합 방위체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미묘한 시점에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뉴욕타임스에 매우 흥미롭고 시사하는 바가 큰 장문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 오랜 숙권인 핵잠수함 건조의 길 열리나 새로운 소형 원자로 개발이 돌파구 될 수도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한국 정부가 남동부 해안의 월성 원자력 발전소 인근 부지에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총 6,12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을 연구하고 실증하기 위한 대규모 국가 연구단지를 비밀리에 조성 중이며 국내외의 일부 저명한 원자력 전문가들은 이것이 사실상 한국 해군의 미래 핵추진 잠수함에 탑재될 헌낼 원자로 개발을 위한 핵심 전초기지가 될 수 있다고 강력하게 분석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기사는 또한 한국이 그들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그토록 강력하게 반대해왔던 바로 그것을 마침내 손에 넣기 위한 은밀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의미심장한 문구를 덧붙이며 한국이 이미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핵잠수함 개발을 향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는 강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저는 과거의 정보 파일들을 미친 듯이 다시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거의 잊혀졌던 하지만 한국 현대사에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던 하나의 비밀 프로젝트에 대한 기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인 2003년 당시 진보 성향의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에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 AD&T를 중심으로 극비리에 추진되었던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개발 사업, 일명 362 사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당시 프랑스 해군이 운영하던 최신의 바라쿠다급 핵추진 공격 원잠을 모델로 삼아 오는 2020년까지 총 3척의 한국형 핵잠수함을 독자적으로 건조하여 실전에 배치한다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야심찬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비밀 사업은 안타깝게도 정부 관리의 허점을 드러내며 국내 언론에 그 존재가 폭로되었고 곧바로 미국의 강력한 외교적 압력과 제동에 부딪히면서 결국 사업 착수 1년여 만에 전면 백지화되고 말았던 비운의 역사였습니다. 당시 핵잠수함 보유에 꿈이 좌절된 한국 국민들은 엄청난 상실감과 함께 아무리 정의로운 명분과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강대국들의 냉엄한 국제정치 논리와 자국의 이기적인 이해관계 앞에서 한 나라의 자주 국방을 향한 열망이 얼마나 쉽게 꺾일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절감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결코 거기서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362 사업의 쓰라린 실패는 그들에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했지만
동시에 무엇보다 소중한 교훈과 경험을 남겼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눈을 피해 더욱 은밀하고 치밀한 방식으로 그리고 더욱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다음 단계를 차분히 준비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저는 모든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수소문한 끝에 과거 362사업의 핵심 실무자 중 한 명이었으며 현재는 퇴역하여 조용히 응어하고 있는 한국국방과학연구소 출신의 원로과학자인 김 박사라는 인물과 어렵사리 연락이 닿아 비밀리에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70대 중반의 고령이었지만 여전히 그의 눈빛에서는 한국의 자주 국방과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식지 않은 뜨거운 열정과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철저한 보안 유지를 위해 우리는 제3국의 한적한 도시에서 은밀하게 만났습니다. 알렉스 킴 박사님,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직접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사님의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깊은 주름 사이로 온화하지만 형형한 눈빛을 빛내며 유창하지는 않지만 또렷한 영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악수하는 손에서는 오랜 연구와 고뇌의 시간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아닙니다, 김 박사님. 오히려 귀한 시간을 내주신 제가 더 감사를 드려야 할 입장입니다. 박사님께서 과거 한국의 국방과학 발전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셨는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직접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격식적인 인사가 오간 후 저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결코 한가로운 담소를 나누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김 박사님,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과거 306우 사업에 대해 그리고 현재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가능성에 대해 박사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최근 뉴욕타임스 보도 이후 전 세계가 한국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의 직접적인 질문에 김 박사는 잠시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더니 창밖의 낯선 풍경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수많은 상념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흐른 후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렉스 킴 박사님, 아시다시피 저는 이미 현직에서 물러나 야인으로 돌아온 지 오래된 사람입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박사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지난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외세의 침략과 국권 상실의 아픔을 겪으면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 즉 자주 국방의 역량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굴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특히 이 좁디좁은 한반도라는 땅덩어리는 지정학적으로 너무나도 불행하게 주변이 온통 우리보다 훨씬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북쪽에는 예측 불가능한 핵보유국이 버티고 있고 바다 건너에는 과거 우리를 침략했던 나라가 다시 궁극주의의 망령을 되살리려 하고 있으며 서쪽에는 세계 패권을 넘보는 거대한 용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냉엄한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의존하거나 구걸하지 않고 오직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 바다와 우리 영토, 그리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어쩌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 박사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과 비장함은 저의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는 핵잠수함 개발 여부에 대해 직접적인 확답은 교묘하게 피해갔지만 그의 모든 말 속에는 그 이상의 강렬한 의지와 염원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대화 도중에 한국이 이미 3,000톤급 이상의 중형 잠수함 선체를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할 수 있는 셔플보드, 셔플포워드라고 불리는 핵심 기반 기술과 산업 인프라는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핵 잠수함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소형 원자로, 기술 역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한국의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 설계 및 운영 경험을 통해 상당 부분 기술적 노하우를 축적해 놓았다고 강력하게 암시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가장 큰 난관이자 마지막 퍼즐 조각은 역시 해결료의 안정적인 확보 문제와 이를 둘러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정치적 승인 문제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 박사와의 비밀스러운 만남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과 함께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을 향한 열망은 단순한 군사적 야심이나 국력 과시욕을 넘어선 이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생존 본능의 발로일지도 모른다는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또 하나의 극도로 민감하고 놀라운 정보가 저의 첩보망에 걸려들었습니다. 최근 프랑스가 호주와의 차세대 잠수함 공동 개발 계약이 미국의 개입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파기된 것, 오커스 사태에 대해 엄청난 외교적 배신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복 조치이자 새로운 활로 모색의 일환으로 한국과의 핵 관련 기술 협력, 특히 핵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개발 및 핵연료 재처리 기술 분야에서 매우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의사를 타진해 오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단편적인 루머가 아니라 실제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한국에게는 그동안 핵 잠수함 개발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였던 핵연료의 안정적인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의 기술적 통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야말로 예상치 못했던 절호의 기회가 열리는 셈이었습니다. 한국 특유의 치밀한 외교력과 뛰어난 기술 협상력이 프랑스의 절박한 상황과 맞아떨어진다면 과거에는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한국의 핵 잠수함 보유의 꿈이 마침내 현실의 문턱을 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등줄기를 따라 짜릿한 전율과 함께 묘한 흥분감마저 느껴졌습니다. 바야흐로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판도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이러한 담대하고 야심찬 핵잠수함 개발을 향한 행보가 순탄하게 그리고 아무런 제약 없이 진행될 리는 만무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역시나 그들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자 동시에 가장 민감하게 그들의 군사적 성장을 경계하고 있던 미국이었습니다. 프랑스와의 핵잠수함 관련 기술 협력설이 워싱턴 정가에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한 것은 김 박사와의 비밀 회동 이후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국방부의 오랜 동료이자 현재 동아시아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마이클 브라운으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그 어떤 통화 때보다 훨씬 더 격앙되고 단호했으며 그 안에는 깊은 실망감과 함께 일종의 배신감마저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알렉스, 아무래도 자네가 한국에 대해 너무 깊숙이 그리고 너무 긍정적으로만 파고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 우리가 최근 입수한 최고 등급의 정보 보고에 따르면 한국은 핵잠수함 개발을 단순히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 판단되네. 프랑스 측과의 물밑 접촉도 이미 사실로 확인되었고 심지어 구체적인 기술 이전 품목과 방식에 대한 논의까지 오고 갔다는 정황도 포착되었네. 알렉스, 이것은 명백히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정신을 훼손하고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나아가 국제적인 핵 비확산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일세. 우리 미국 정부는 동맹국의 이러한 독단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결코 좌시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걸세. 마이클의 말은 사실상 미국의 공식적인 최후 통첩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의 격앙된 어조 속에는 만약 한국이 이러한 핵잠수함 개발 시도를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모든 가능한 외교적, 경제적, 심지어 군사적 수단까지 동원하여 이를 저지할 것이라는 서슬퍼런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동맹의 신뢰를 저버리고 그 선을 넘는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한국 측에 분명히 전달하게 될 걸세. 마이클의 이 마지막 말은 마치 무거운 쇠망치처럼 제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또다시 강대국의 냉엄한 힘의 논리 앞에서 한 약소국의 자주 국방을 향한 처절한 열망이 꺾이고
좌절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깊은 불안감과 안타까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또다시 반복되는 것인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서해 건너편의 거대한 이웃 중국 역시 노골적인 불쾌감과 함께 강력한 군사적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제네바 국제군축 컨퍼런스에서 저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던 중국 국책연구소의 군사전략가 샤오밍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중국 공산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 매체인 황구시보, 파이환추 시바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한국의 분수를 모르는 헛된 군사적 망상은 위대한 중화민족의 강력한 힘과 단호한 의지 앞에 결국 처참하게 좌절되고야 말 것이라며 적대적이고 원색적인 비난을 거리낌 없이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은 보란베이에 듯이 한국 모함인 야오닝함과 산둥함을 동시에 출격시켜 서해 전역에서 대규모 연합 해상기동 훈훈련을 감행했습니다. 수십 척의 최신 구축함과 호위함, 그리고 전략 폭격기까지 동원된 이 훈련은 명백히 한국의 핵 잠수함 개발 의지를 겨냥한 고강도의 무력 시위이자 군사적 협박이었습니다. 마치 너희 따위가 감히 핵 잠수함이라는 것을 넘보려 하다니 우리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겠다 라고 으름장을 놓는 듯한 오만하고 폭력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감은 순식간에 최고조로 치달았고 한반도는 또다시 열강들의 힘겨루기장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프로젝트는 수많은 난관과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 박사와의 대화에서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듯이 과거 362사업의 갑작스러운 좌초는 당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한국의 국방과학자들과 해군 관계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트라우마와 패배감을 안겨준 듯 했습니다. 핵잠수함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소형 원자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완벽하게 검증하는 문제, 수중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작전하는 승조원들의 생명 유지 시스템과 방사능 차폐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핵연료의 안정적인 확보와 사용 후 핵연료의 안전한 처리 문제는 결코 단기간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기술적 난제들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핵 잠수함 한 척을 건조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천문학적인 국방 예산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와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 역시 결코 만만치 않은 정치적 과제였습니다. 자칫하면 국내의 극심한 찬반 논쟁과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사업 자체가 시작도 하기 전에 표류사하거나 좌초될 수도 있는 매우 민감하고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거친 풍랑이 몰아치는 망망대해의 한가운데서 사방에서 몰려드는 거대한 파도와 암초에 둘러싸인 채 위태롭게 항해하는 작은 도치담배처럼 한국의 핵 잠수함 개발의 꿈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태로운 운명에 놓여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렇듯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저는 문득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그들만의 독특하고 경이로운 저력, 그리고 그들의 역사 속에 깊이 각인된 불굴의 DNA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수없이 많은 외세의 침략과 국권 침탈, 그리고 동족상잔의 비극이라는 참혹한 시련을 겪으면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마치 불사조처럼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서고 또 일어섰던 강인한 민족이었습니다. 불과 반세기 전 처참했던 육병 욱전 2호 전쟁의 폐허 속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최빈국으로 전락했던 나라가 미국의 경제학자들조차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기대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조롱했던 그 나라가 지금은 전 세계 GDP 순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반도체, 스마트폰,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 강국으로, 그리고 K-팝과 K-드라마로 대표되는 한류 문화를 통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문화 강국으로 우뚝 솟아오른 기적을 몸소 이루어냈습니다. 그들의 작은 가슴 속에는 깊은 한텐의 정서와 함께 그 한을 반드시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 더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처절하고도
뜨거운 응축된 에너지가 마치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집속탄 개발에 대한 집착, SLBM 발사 성공의 쾌거,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불타는 열망은 단순히 군사적인 필요성이나 기술적인 성취욕을 넘어선 과거의 치욕스러운 역사를 결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비장한 각오이자 그 누구도 함부로 얕보거나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자주 국방력을 확보하겠다는 처절한 의지의 발현일지도 모른다는 강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자 동시에 미래를 향한 담대하고도 숭고한 도전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클 브라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랭했지만 저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단호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그에게 말했습니다. 마이클, 자네와 워싱턴의 우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네. 그리고 국제 질서라는 것이 얼마나 냉검한 현실인지도 잘 알고 있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단 한 번만이라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얕보거나 섣불리 예단하지 않는 것이 좋을 걸세. 그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강인하고 훨씬 더 치밀하며 훨씬 더 절박하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정말로 이 모든 난관과 압박을 이겨내고 그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적인 무언가를 보여준다면 그것은 단순히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을 바꾸는 것을 넘어 세계 질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신호탄이 될지도 모르네. 두고 보게. 그들은 분명 우리를 다시 한번 놀라게 할 걸세. 제 목소리에는 저도 모르게 어떤 예언자와도 같은 확신과 함께 한국이라는 미지의 대륙을 탐험하는 탐험가의 뜨거운 열정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거대한 수수께끼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기 위한 저의 여정은 이제 곧 대단원의 클라이맥스를 향해 숨가쁘게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그날이 밝았습니다. 전 세계 모든 정보기관과 군사 전문가들이 숨을 죽인 채 한반도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주시하던 어느 늦가을 새벽,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보란듯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평양순안 국제공항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기습 발사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높은 각도로 발사되어 수천 킬로미터를 비행한 후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정확히 낙하했으며 정상 각도로 발사했을 경우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충분한 사거리를 가졌음이 입증되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즉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긴급 소집하여 북한의 무모하고 불법적인 도발을 일제히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쏟아냈고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즉각 연합 공중 훈련을 실시하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고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모호한 태도를 취하며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한반도 상공을 뒤덮었고 전 세계는 또다시 핵전쟁의 공포에 휩싸이는 듯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전 세계를 향해 단호하고도 엄중한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군은 북한 정권의 그 어떤 형태의 군사적 도발과 위협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북한이 우리의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단한치라도 위협한다면 그 즉시 상상할 수 없는 강력하고 압도적인 응징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자리를 빌려 엄중히 경고한다. 이에 대한민국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완벽하게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천명하며 그동안 K방산의 신화 뒤에 가려져 있던 그러나 실제로는 훨씬 더 강력하고 치명적인 차세대 비대칭 전략 방어 시스템의 일부를 오늘 정력적으로 공개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단호한 성명 발표가 끝나기가 무섭게 한국의 주요 방송사들은 일제히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긴급 속보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내용은 실로 전 세계를 경악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가 지난 수십 년간 극비리에 개발해온 고체 연료 기반의 신형 장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 JH-5B의 마지막 시험 발사가
완벽하게 성공했음을 알리는 영상이 정력 공개된 것입니다. 동해안의 한 비밀 발사 기지에서 거대한 이동식 발사 차량에 탑재된 육중한 미사일이 엄청난 화염과 괴음을 내뿜으며 마치 하늘을 찢을 듯이 수직으로 치솟아 오르는 모습은 그 자체로 강력한 전략적 경고 메시지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현무5 미사일이 기존의 액체 연료를 사용하던 현무-T나 현무-3와는 달리 발사 준비 시간이 수분 이내로 극히 짧고 지하 사일로나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도 은밀하게 운영이 가능하여 적의 선제 타격으로부터의 생존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다탄두 개별 목표, 재돌입 비행체 MIRV 기술까지 적용되어 여러 개의 탄두로 각각 다른 목표물을 동시에 정밀 타격할 수 있으며 그 사거리는 한반도를 넘어 중국의 베이징과 일본의 도쿄까지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것은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는 물론 지휘부까지도 선제적으로 정밀 타격하여 무력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참수 작전 능력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확보했음을 전 세계에 공표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세상을 뒤흔든 메가톤급 충격은 바로 다음에 이어졌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카메라 앞에 나서서 진행한 긴급 브리핑에서 그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그러나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빛나며 다음과 같이 전 세계를 향해 역사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은 우리의 해양 주권과 국가의 핵심 이익을 그 어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도 완벽하게 수호하고 나아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구축하기 위한 위대한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오늘 이 시간부로 지난 수십 년간 우리 국민 모두가 간절히 염원해왔던 그리고 순수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과 자본으로 건조될 최초의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코드네임 장보고 테리사의 배치삼 건조 사업을 공식적으로 시작함을 전 세계 앞에 엄숙히 선언하는 바입니다. 국방부 장관의 발표가 채 끝나기도 전에 기자회견장은 마치 거대한 폭탄이라도 터진 듯 엄청난 카메라 플래시 세례와 함께 기자들의 탄성과 질문 공세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공식화라는 충격적인 헤드라인은 순식간에 전 세계 모든 주요 언론과 방송 뉴스의 머리 기사를 장식하며 지구촌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의혹과 추측 속에서 베일에 쌓여있던 한국의 핵 잠수함 개발 의지가 마침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현실로 드러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샤오밍을 비롯한 중국의 군사 전략가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만견자실한 표정으로 TV 화면을 바라보았고 그들의 얼굴에서는 극도의 당혹감과 함께 깊은 분노가 교차하는 듯 했습니다. 마이클 브라운 역시 워싱턴의 국방부 집무실에서 이 충격적인 뉴스를 접하며 복잡하고 착잡한 심정으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저 알렉스 킴조차도 이토록 빠르고 대담하게 한국이 자신들의 숨겨진 카드를 꺼내들 것이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그야말로 세계사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는 거대한 반전이었습니다. 저는 워싱턴의 제 개인 사무실에서 이 모든 숨막히는 상황을 위성 생중계로 지켜보며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무기 개발 계획을 발표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더 이상 과거의 약소국으로서 주변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거나 그들의 처분에 자신들의 운명을 내맡기지 않겠다는 피와 땀으로 쟁취한 경제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주 국방을 향한 강력하고도 숭고한 의지를 전 세계에 당당히 선포한 역사적인 독립선언과도 같았습니다. TV 화면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한국 국민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서로 부둥켜 안고 톰보 환호하는 모습이 클로즈업되어 비춰졌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욱 하나로 똘똘 뭉치고
자국의 국방력 강화에 대한 뜨거운 자부심과 지지를 아낌없이 표출하는 그들의 모습은 저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어떤 경외심마저 느끼게 했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그러나 심장의 뜨거운 고동을 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한 지역의 방어자를 넘어 이제 세계 질서의 판을 새로 짜는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되려고 하는군. 격동의 동북아시아, 아니 전 세계의 지정학적 판도는 이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대한 지각 변동을 예고하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한 편의 숨 막히는 첩보 영화처럼 폭풍처럼 지나간 후 저는 며칠 밤낮을 꼬박 세우며 그동안의 모든 분석과 관찰, 그리고 직감을 종합하여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의 결론은 단호하고 명확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과거의 변방 약소국이 아니다. 그들은 북한의 끊임없는 핵 위협과 주변 강대국들의 치열한 패권 경쟁이라는 살얼음판과도 같은 최악의 안보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의지와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기술력을 동시에 갖추었으며 이제 국제안보 지형과 미래 세계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새로운 핵심 변수로 급부상했다. 저는 또한 보고서의 말미에 한국의 이러한 자주적인 군사력 강화 노력이 단기적으로는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감을 다소 높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이 지역의 힘의 균형을 새롭게 맞추고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군사적 모험주의나 섣부른 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역설적이지만 매우 중요한 안정화 기제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덧붙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국이 얼마나 현명하고 책임감이 있는 자세로 자신들이 확보한 강력한 힘을 절제하고 운영하며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지에 달려있을 것이라는 단서도 잊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백악관과 국방부에 제출하고 며칠 후 저는 오랜만에 개인적인 휴가를 내어 복잡한 워싱턴을 떠나 직접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전에 몇 차례 방문은 대부분 군사시설 시찰이나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의 딱딱한 면담과 같은 지극히 업무적인 목적이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편안하고 자유로운 여행자로서 한 명의 인간으로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속살을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번화한 강남 거리를 거닐며 빌딩 숲 사이로 넘쳐나는 젊은이들의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와 세련된 도시 풍경에 감탄했고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즈넉한 창덕궁 후원을 거닐며 수백 년을 이어온 그들의 유구한 역사와 깊이 있는 문화의 향기에 흠뻑 취했습니다. 그리고 여행의 마지막 날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판문점과 비무장지대를 찾았습니다. 살벌한 정적이 흐르는 공동경비구역의 군사분계선 앞에서 한반도의 분단이라는 비극적인 현실을 두 눈으로 직접 마주하며 평화와 통일에 대한 그들의 간절하고도 애절한 염원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녹슨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황량한 북녘 땅은 여전히 굳게 닫힌 채 침묵하고 있었지만 언젠가는 이념의 장벽이 무너지고 저 철조망이 걷히는 날 남과 북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서로 오가며 함께 웃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런 기적 같은 날이 반드시 오리라는 막연하지만 뜨거운 희망을 품어보았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검푸른 태평양 바다를 한참 동안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 건너편에 있을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의 모습을 가만히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 좁은 땅덩어리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삶 속에서 열심히 웃고 때로는 울고 치열하게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소중하고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아이들에게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대한민국은 그토록 처절하게 그리고 그토록 눈물겹게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저는 문득 비행기 창문에 비친 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이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 개발하고 있는 그 최첨단 무기들은 결코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라는 끔찍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리고 그 누구도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평화를 향한 그들의 간절한 외침이자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는 그들의 진심 어린 외침에 겸허히 귀를 기울여야 할 때였습니다. 며칠 후 다시 워싱턴의 일상으로 돌아온 저는 사무실에서 주요 외신들을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예상대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공식화 선언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지만, 동시에 한국의 경이적인 국방과학기술력과 자주 국방을 향한 불굴의 의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재평가도 함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미국의 군사원조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들었던 나라, 전쟁의 폐허 속에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던 나라가 이제는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고 심지어 해외에 대량으로 수출까지 하는 K방산의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일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회자되는 낯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책상 한쪽에 가지런히 정리해둔 한국 관련 비밀 정보 파일들을 한참 동안 말없이 넘겨보며 그들의 예측 불가능하지만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에 대한 어떤 막연한 기대감과 함께 묘한 존경심마저 느끼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포토맥 강의 잔잔한 물결, 위로 붉은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언젠가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혼이 담긴 자랑스러운 핵 추진 잠수함이 저 광활한 태평양의 푸른 물살을 힘차게 가르며 위풍당당하게 항진을 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하나의 군사적 상징물을 넘어 온갖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한 위대한 국가의 불굴의 의지와 찬란한 미래를 전 세계에 당당히 보여주는 가슴 벅찬 감동의 장면이 될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알렉스 킴 전징비 국방정보국 첨봉 최고 분석관의 임무와 분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저 작지만 위대한 나라는 앞으로 또 어떤 상상을 초월할 놀라운 이야기로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경악시키고 감동하게 할 것인지 저는 두 눈을 부릅뜨고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공과 번영을 진심을 다해 응원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지난 수년간 목격하고 분석한, 그리고 가슴으로 느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솔직하고도 생생한 기록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는 가슴 벅찬 자긍심과 뜨거운 감동을, 그리고 전 세계의 시청자 여러분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이해하고 그들의 저력을 재발견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앞날의 더 큰 번영과 영광, 그리고 무엇보다 항구적인 평화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야기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물론이며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이나 대한민국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하는 뜨거운 댓글은 저에게 이 채널을 지속할 수 있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고견을 들려주십시오. 다음에는 더욱 흥미롭고 놀라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